1978년 늦봄 충청북도 제천의 들판 끝자락에 개나리빛 단층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가며 참 밝은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란 벽 안쪽은 누구도 모르는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선희는 9살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그 아이의 몸은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현관문을 여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폭풍의 신호였습니다. 아버지 이남수는 면사무소 공무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성실하고 점잖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히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 냄새와 분노가 뒤섞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오정희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냉철한 말투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그녀는 언제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폭력 앞에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때로는 딸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밥상이 뒤집혔습니다.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선희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 아빠 말 안 들었지?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빗자루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들렸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집이란 곳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졌습니다. 선희는 작은 방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지만 그 빛은 그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왜 나는 이 집에 태어났을까? 9살 아이가 품기엔 너무 무거운 질문들이었습니다. 노란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숨을 참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우는 법을 익히는 곳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학교에 갔습니다. 긴 소매 옷으로 팔을 가렸습니다. 교실 맨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의 침묵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누군가가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아볼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노란 집의 저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선희에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다른 아이들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선희는 교실에 남았습니다. 맨 끝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선희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함께 놀자고 해도 고개만 저었습니다. 처음엔 궁금해하던 아이들도 점점 관심을 거뒀습니다. 선희는 그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5월의 어느 날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했습니다. 김미라 28살의 역사 담당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첫 수업 시간에 교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앉은 작은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미라 선생님의 시선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아이의 긴 소매, 웅크린 어깨, 떨리는 손끝,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김미라 선생님은 선희를 불렀습니다. 이선희 학생, 잠깐 남아줄래요?
선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잘못했나? 혼나는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나간 뒤 선생님은 선희 옆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글씨는 반듯했지만 공책 귀퉁이가 모두 구겨져 있었습니다. 선희야, 괜찮니? 그 단순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공책 위로 떨어졌습니다. 김미라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까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선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네,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선희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힘들 땐 여기 전화해. 언제든지. 선희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노란 집에 돌아온 선희는 그 메모지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것은 처음으로 받은 구명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미라 선생님은 선희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모습, 체육시간에 구석에 서 있는 모습, 수업 시간마다 움찔하는 모습, 모든 것이 신호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선생님은 선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교무실이 아닌 빈 교실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선희야, 선생님이 뭔가를 물어볼 건데. 내가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알겠지?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 누가 선희한테 상처를 주니? 순간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들켰다. 이제 더 큰 일이 생길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무도 안 그래요. 정말? 네, 김미라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희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만약 누군가가 널 때리거나 아프게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너는 지켜줘야 할 아이야. 그 말에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작은 몸이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때려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엄마는 그냥 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김미라 선생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희야, 이제 그만 아파도 돼. 내가 너 도와줄게. 약속해.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선희는 베개 밑에 메모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 작은 믿음이 다가올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미라 선생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생 한 명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선생, 가정 문제는 조심해야 해요. 이남수 씨는 면사무소 공무원이고 부인은 우리 동료 교사예요. 함부로 나섰다간 선생만 곤란해집니다.
하지만 아이가 증거가 있나요? 확실한. 김미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희는 긴 소매로 몸을 가렸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교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시끄러워요. 괜히 나섰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어쩌려고. 좀 더 지켜보세요. 김미라 선생님은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켜본다는 건 방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럴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천 시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아동복지 담당 사회복지사 한정옥을 찾았습니다. 한정옥은 35살 이 일을 1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인하면 끝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접 확인해야죠. 아이의 상처를 봐야 하고 진술을 녹음해야 하고 그래야 경찰이 움직입니다. 김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선희를 보건실로 데려갔습니다. 양호 교사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선희의 팔을 걷었습니다. 파랗게 멍든 자국이 있었습니다. 등에는 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양호 교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희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괜찮아. 선생님이 다 책임질게. 김미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비가 내렸습니다. 먹구름이 제천 들판을 뒤덮었습니다. 오후 4시 노란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사회복지사 한정욱과 여자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김미라 선생님도 함께였습니다. 문이 세게 두드려졌습니다. 이선희 학생 있습니까? 아동보호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오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선희 학생과 면담이 필요합니다. 학대라뇨?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애는 멀쩡해요. 그때 안쪽에서 아버지 이남수가 나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경찰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협조 안 하시면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선희 학생 어디 있습니까? 선희는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김미라 선생님이 보였습니다.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이 손짓했습니다. 괜찮아. 나와. 선희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선희야, 우린 도우러 왔어. 무섭지 않아도 돼. 그 순간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선희야, 거기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 거야? 선희의 다리가 멈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김미라 선생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씨, 한 걸음도 더 오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이래! 집안일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경찰관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빗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희야, 이러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니? 그 한마디였습니다. 선희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체면이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나보다 체면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선희야.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자.
선희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쉬어졌습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수갑을 찼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란 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비에 젖은 개나리빛 벽이 흐릿해졌습니다. 김미라 선생님이 선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선희는 처음으로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비냄새, 진흙 냄새, 그리고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쉼터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다른 아이가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야간 근무자가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40년이 흘렀습니다. 제천시장 한켠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달빛 과자방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알록달록한 사탕들이 보입니다. 쿠키 굽는 냄새가 골목까지 퍼집니다. 가게 주인은 50살이 된 이선희입니다. 회색 머리를 하나로 묶고 흰색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오늘도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냄새예요? 오늘은 딸기맛 사탕이란다. 저도 만들어 볼래요. 그럼 손 씻고 이리 오렴. 선희는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작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 위로 설탕가루가 내려앉습니다. 달콤한 가루가 오래된 상처를 덮습니다. 쉼터를 떠난 뒤 선희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과점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25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30에 같은 아픔을 겪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함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았습니다. 김미라 선생님은 지금 70이 되었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아동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선희의 가게에 들립니다. 선희야, 요즘은 어때? 좋아요, 선생님.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래. 내가 행복해 보여서 선생님도 기쁘구나.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40년 전 그날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남수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희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함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정희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가끔 선희가 찾아갑니다. 많은 말을 나누진 않습니다. 하지만 손은 잡아줍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죠? 그래. 제가 만든 쿠키예요. 드셔보세요. 어머니는 쿠키를 한 입 베어 물고 눈물을 흘립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선희는 압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너무 늦은 후회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작은 팻말이 서 있습니다. 누군가의 김미라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글귀를 읽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잠시 멈춰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선희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노란 집이 있던 자리를 지나갑니다. 그곳은 이제 작은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네를 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선희는 벤치에 앉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때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그 집에 갇혀 있었을 거야.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눈물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놀이터의 아이들이 엄마! 외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선희도 일어섭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제천 들판 너머로 해가 집니다. 선희는 뒤돌아봅니다. 놀이터의 그네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비어있는 그네지만 그곳엔 수많은 아이들의 웃음이 남아 있습니다. 40년 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삶이 쌓였습니다. 비온 뒤 흙냄새처럼 선희의 인생은 자유와 희망의 향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은 따뜻한 집으로